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약 편읽기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가 말한 무소가용, 즉 물고기가 즐거워하던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상 최초의 미학론이라 볼 수도 있는 그의 저서 시학에서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역사와 달리 예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기 쉬운가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에서와 달리 예술로부터 배울 바가 많다고 보았으며 예술이 감정의 배출구를 제공할 수가 있어 마음의 평정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그 유명한 그의 카타르시스 이론이며 우리말로는 정화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비극을 고귀한 영웅이 비참하고 무서운 불우를 겪으면서 취하는 행동의 은유적 모방으로 보면서 그 불우를 마주하게 되는 관객은 연민과 공포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의 정화됨을 맛볼 수가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민이란 부당하게 불행해지는 사람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고 그 불행의 늪에 빠지는 사람이 관객인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보편성이 환기되기에 카타르시스 작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과를 즐기기 위해서, 즉 공포와 동정심이 사라진 이후에 느끼게 되는 심리적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비극을 관람하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자면 예술론의 핵심인 즐거움의 원천은 특수를 통하여 보편을 전달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그의 스승적인 플라톤은 예술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를 전혀 달리했습니다. 플라톤은 합리성이 충만한 사회가 최상의 사회라고 믿었기에 활동 방식이 감정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예술가들이 훌륭한 사회 속에서 맡을 역할이란 아예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 제10권에서 소위 예술가들의 작품이란 한간 모방에 불과하므로 진실로부터 거리가 멀다고 보아서 예술가들을 격렬하게 비난하려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감정을 고양시킴으로 인해서 이성에 의한 자기 억제력을 어지럽힌다고 보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예술가들이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결론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그러한 이론에 맞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서 말한 카타르시스 이론을 제창했던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플라톤은 예술활동이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그 효용 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가에서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는 예도 예가 필요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예술의 기능과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건전한 사회는 이성적 논리와 아울러 감성적 활동도 필수 불가결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유가에 속하면서도 묵자는 그러한 공자의 음악론에는 반기를 들고 예술의 무용론을 강력하게 부르짖기도 했었죠. 철저한 실용주의자인 묵자에 의하자면 예술이란 비실용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이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얼핏 보면 예술이란 비실용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서양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 또한 그의 위대한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판단은
인식 판단이 아니라 취미 판단이라 했으며, 취미 판단의 특성은 순수한 무관심적 만족이라 보았습니다. 무관심이란 실용을 지향하지 않는 것이 되며 동시에 인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본래 현실적 현상 속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현실적 현상과 같은 차원에 머무르는 한 예술이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실용주의자 철학자 존 두이 또한 예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대답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쓸모없음이랄 수도 있는 무용이 채도자, 즉 도를 터득한 사람한테는 큰 쓸모인 대용으로 작용함을 설파하려 들었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바로 이전에 거론되었던 소요유와 같은 예술론으로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나라 사람이 은나라에 모자를 팔겠다고 울나라에 갔소. 그런데 울나라 사람들은 단발에 문신을 했으므로 모자가 소용이 없었소. 여임금은 천하 인민을 다스렸고 천하의 정사를 통괄했소. 멀리 고사산으로 가서 4명의 신성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분수 북쪽으로 돌아와서는 그만 멍하니 천하를 잊어버렸소. 장자 소요유. 장자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은 경우에 따라 그 효용식이 달라진다 하는 예를 이상과 같은 우화로 제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노자와 달리 인간의 수양론에 치중한 경향이 있어 있을 유와 없을 무 또는 열매실과 빌허의 관계를 인식론으로 전개하면서 일반인들의 설익병과 평리를 다음과 같이 질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혜자가 장자한테 말했다. 우리 집에는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가죽나무라고 말하네. 크기만 했지 옹이가 막혀 목수의 먹줄에 맞지도 않고 가지는 굽어 곱자와 그림새에 맞지도 않네. 그래서 길가에 서 있어도 목수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네. 자네가 하는 말들은 그 나무처럼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으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라네. 장자가 답했다. 자네는 언젠가 족제비를 본 적이 있겠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땅을 보는 그만한 놈이세. 동수로 날뛰며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지만 결국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기 마련이라네. 저 검은 소는 그 크기가 하늘에서 구름이 내린 것 같으니 그야말로 크다고 하겠으나 쥐를 잡을 수가 없네. 그러니 자네 집에 나무가 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일세. 어떤 인위도 없는 고장에 광막한 덜에 심어놓고 그 곁을 할 일 없이 놀고 그 밑에 누워보기도 하면 어떻겠는가. 도끼로 찍힐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치지 않을 테니 쓸모가 없다고 어찌 괴로워한단 말인가. 장자 소요유. 장자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나무를 일시적인 휴식처로 여기자면서 그 나무의 쓸모있음을 제시하려 들었습니다. 장자의 대답은 앞서 말한 칸트의 취미 판단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관조를 할 때에는 논리 분석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습니다. 무용은 특히 예술 감상의 태도에 있어 필수적인 자세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위대한 성인은 세상 일에 쫓아 힘쓰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며 손해를 피하지 아니하고 도를 꾸미지도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인간세에서도 또한 나는 쓰임이 될 수 있는 바를 구하지 아니한 것이 오래되었다. 거의 죽게 되어 이를 얻게 되었으니 나를 위한 큰 쓰임이 되었다. 아, 귀진신자 신인들도 이 나무와 같이 제목감이 되지 못해 오래 살았구나. 사람들은 유용한 것이 쓸모 있음이 되는 것은 알아도 누구도 쓸모 없음이 쓸모 있음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외물편에서도 무용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더불어 쓰임을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결국 무용이 정신해방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 됩니다. 쓰임만을 쫓다 보면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들의 일상으로 눈을 돌려 예술의 효용성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이를테면 세속적 이해 타산에 밝은 사람들이나 실용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술활동이나 예술작품들이 부질없는 짓거리 내지 무용지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술활동과 담을 쌓고 살아도 살아가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계엄령과도 같은 전반적인 예술활동 금지령을 내리고 모든 예술작품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당장 음악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텔레비전 내지 라디오 방송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결국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짙은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줄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삭막한 광야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술은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해자와 더불어 호량 위를 걷고 있었다. 장자가 잉어가 저렇게 놀러 나와 있으니 이는 잉어가 즐거워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해자가 그대는 잉어가 아니면서 어떻게 저 잉어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말을 했다. 장자가 그대는 장자가 아닌데 어찌 내가 잉어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 하는가 하고 물었다. 해자가 나는 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를 모른다. 그대도 분명히 잉어가 아니니 그대가 잉어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대꾸를 했다. 장자는 이야기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세. 그대가 말하기를 자네가 어찌 잉어의 즐거움을 아는가 하고 말한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물은 것이 아닌가. 나는 호상에서 이를 알았네 하는 말을 했다. 이 고사에서는 해자가 지닌 인식의 지적 정형과 장자의 미적 관조의 지각적 정형이 뚜렷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자의 입장은 쓸모없음이 쓸모있음이 되는 망아물하의 예술정신이 되고 해자가 말하는 입장은 두루 만물을 말하고 개념을 말하는 데 뛰어난 이지적 정신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해자는 사람이 미적 관조 중에서 만족하고 완성되며 일종의 영상적 존재가 되며 이는 비단 일상생활 중에 각종 개교, 고뇌 등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사조차 초월할 수 있다 하는 엄중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조건이 되는 무용론은 이른바 소극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화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훤헐 춤을 추는 나비를 바라보며 즐김이 쓸모없음에 의한 유시라 한다면 내가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춤을 추게 되는 적극성이 곧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화합이란 주객합일이며 물화현상으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하나의 일이됨이며 대동이 되기도 합니다. 장자에는 활화로 표현되고 있는 화합 또한 대단히 엄중한 개념으로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화의 개념을 다루기에는 시간적 무리가 뒤따를 것 같아 장을 달리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자락에 여담을 드려볼까 합니다. 196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수나 배우, 화가 등은 딴따라니 환정이라는 말로 저급한 지청꾸리 취급을 당했습니다.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도
어쩌다 가수나 배우 지망생이 생겨나게 되면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고 난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자지간의 인연이 끊기고 집안에서 쫓겨난 예능 지망생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칼라TV가 보급되고 각종 언론 매체들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자 이전에 천시하고 괄시했던 딴따라들이 일약 스타로 부상되면서 개중에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는 뉴스들이 일반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인심이 돌변하듯 이젠 우리 집안에서도 제발 배용준이나 나훈아 같은 대스타가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연예 지망생들이 폭증하게 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잽싸게 아예 장사속으로 연극영화과 내지 뮤지컬 학과, 실용음악학과 등을 개설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지금은 신여개 대학에서 각종 예능학과를 운영한다는 소문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매년 대학에서 졸업하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 지망생의 숫자가 수천 명씩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또 골치 아픈 사회 문제라는 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루 생략하고 스타급 대중 예술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듣기 쉬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춘향전을 제작하려고 춘향역을 맡을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할 경우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 픽업될 배우는 단 한 명뿐입니다. 모름지기 예술가는 최고의 일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가를 이루지 못하면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예술계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이나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면은 최정상의 기저역 1인가, 변학도 역을 맡을 최정상의 악역 전문가 1인가, 모든 여성들이 이상형으로 그릴 수 있는 이몽룡 1인이 개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향단이나 방자 내지 춘향의 어머니도 그러하고요. 그래요. 정작 내가 하고픈 말은 이른바 고금동수를 불문하고 예술은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은 분야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도라는 사실이 이렇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대덕화야, 즉 화합으로 헤아려야 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보겠습니다.